안녕하세요. 랜선 클래스 최정아입니다. 안녕! 자살을 준비한 한 남자. 그 남자는 세상을 뒤로하고 죽음을 결심합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죽음 앞에서 다시 한번 도전을 선택했죠. 세상의 소리가 차단되었지만 용기, 신체적으로 아무리 허약할지라도 정신이 지배한다. 세상의 소리를 용기로 바꿔준 사람, 베토벤 두 번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랜선 클래식. 지난 시간은 베토벤의 일생 중 유년 시절과 음악가로서의 초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세상의 소리를 보는 감동으로 만들어냈던 베토벤의 중기 시절의 음악을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베토벤은 하이든, 모차르트와 함께 빈 고전파를 대표하는 독일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특히 베토벤은 귀에 듣기 좋은 소리 예술을 강한 끌림과 느낌의 예술로 음악을 만들어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베토벤은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자기회복 탄력성이 높은 음악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서 아버지의 학대에도 불구하고 음악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가난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아픔 속에서도 학구열을 불태웠죠. 특히 베토벤은 10대 중반에 이미 계몽주의 사상에 관한 책들을 정독하고 자신의 세계관을 만들어낼 정도로 철학에도 관심이 참 많았으니까요. 즉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면서 인간의 승리 과정을 음악 속으로 작품으로 남겨놓은 위대한 음악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토벤의 음악을 듣고 있으면 뭔지 모를 용기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뭔지 모르는 희망과 용기가 샘솟는 느낌 혹시 안 드시나요? 아니 전혀 안 든다고요? 그럼 지금부터 희망과 용기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베토벤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대신해서 소년 가장으로의 역할을 정말 잘 해냅니다. 그러면서 베토벤은 서서히 자신의 재능을 살려 음악가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음악가로서 있을 수 없는 청력 상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 아니었을까요? 사회생활이 힘들어지고 사람들을 회피하면서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었지만 결국 청력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들키고 말죠. 지금 듣고 계시는 대프가는 베토벤이 처음 만들었을 때 사람들은 드디어 베토벤은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베토벤은 이런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작곡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며 피아노의 소리를 조금이라도 감지하기 위해 피아노에 온몸을 기대면서 진동을 느끼고 그 느끼는 진동으로 작곡을 시작하죠. 오직 진동과 울림, 그리고 자신의 영감만을 의존하면서 창작의 의지를 불태운 거예요. 그리고 유서를 쓰기 위해 하일리켄 슈타트로 가게 되죠. 베토벤은 짜증이 나고 피곤할 때면 조용한 산책을 하는 걸 참 좋아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곳에서 자신의 일생의 종지부를 찍기 위한 유서 한 장을 씁니다. 이 유서는 두 동생 앞으로 장문의 유서를 썼는데 사실 이 유서는 베토벤이 죽고 난 후 25년 뒤에나 발견이 됐다고 해요. 그의 유서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내 동생 칼 그리고 누구누구 베토벤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저기에 차고 사람들을 혐오하는 고집쟁이로 여기고 또 쉽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그른 일인지 모르고 있다. 들리지 않아요. 더 크게 말해주십시오. 라고 사람들을 향해 고함칠 수 있겠느냐?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 충동이 수없이 일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얼마나 굴욕적인 생각을 맛보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베토벤은 유서를 쓴 뒤 유서의 맨 아래 메모를 하나 적습니다. 그런데 이 메모는 이런 말이었어요. 베토벤은 죽었다. 그런데 베토벤은 살 것이다. 지금 보시는 유서는 자신의 상태가 호전이 되든 되지 않든 예술의 혼을 불태우겠다는 굳은 결의의 유서가 됩니다. 너무 멋지죠? 그리고 베토벤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한 청혼곡을 하나 만들게 되는데요. 지금 듣고 계시는 곡은 바로 베토벤이 사랑했던 여인을 위해 바친 곡이라고 하니 더 슬프고도 슬프고 그 암울한 심정이 더욱 느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2019년 여름 비엔나에서 조금 외곽으로 벗어난 이곳을 찾아갔을 땐 정말 한적했던 곳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관광객도 없었고 한적했지만 너무 조용한 마을이어서
오히려 어쩌면 베토벤은 이곳에서 더 슬프고 외롭고 고통스러웠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베토벤은 자존심이 센 음악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차르트가 일자를 얻기 위해 귀족들의 문을 두드리고 돌아다닌 음악가였다면 베토벤은 그런 귀족들에게 오히려 머리를 곧곧이 세우고 예술가로서의 자부심으로 그들은 베토벤이 찾아오도록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존심이 아니라 바로 자존감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이지만 정확한 의미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자존심과 자존감은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의미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자존심은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권위, 가치, 품위, 체면 등을 지키려는 마음이라면 자존감은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베토벤은 자신이 이미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음악가로서 자존심이 상해서 더 이상 음악을 안 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이제 더 이상 소리를 들을 수 없다면 이제부터는 음악이라는 것을 귀에 듣기 좋은 소리 예술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음악을 통해서 강렬함과 음악의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베토벤만의 독창적인 음악을 만들 거라는 위대한 생각을 한 것이죠. 정말 자신을 믿고 사랑하는 힘이 매우 큰 위대한 사람, 당신은 자존감의 갑오브 갑으로 인정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베토벤은요 왜 귀가 들리지 않았을까요? 가장 유력한 것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맞았을 것이다. 그런데 제때 기병을 치료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옛날에 제가 본 다큐멘터리에서는요 베토벤의 청력장애를 겪은 이유는 납중독일 것이다 라는 설도 많이 회자되고 있죠. 사실 베토벤이 죽은 다음날 한 어린 음악가가요 베토벤의 머리카락을 잘라갔었고 그 음악가는 죽을 때까지 베토벤의 머리카락을 잘 보관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집안은 대대로 갑오로 물려줍니다. 그리고 세계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이 물품이 행방이 묘연해져요. 그리고 1994년도 런던 소더비 경매소에서 공개되게 됐죠. 그리고 베토벤의 머리카락은 아르곤 국립연구소에서 분석했던 결과 납 중독이요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100배나 넘는 수치가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베토벤의 일생 동안 겪은 육체적 고통과 청력 상실의 직접적인 원인은 납중독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베토벤은 유럽의 계몽 사상인 혁명의 영향으로요 귀족들만 특별하게 대접하는 사회적 제도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이런 생각은 오히려 귀족들 앞에서 당당하고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궁정음악가 출신으로 귀족들 앞에서 고개 숙이던 하이든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음악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의 행보는 오히려 음악사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이 됩니다. 그건 바로 베토벤 개인뿐만 아니라 음악가 스스로가 작품의 생계를 유지해갈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했다는 의미인 거죠. 즉 그전까지만 해도요 왕이나 귀족에게 하인으로 살면서 귀족들의 주문을 받아서 음악을 만들었던 시대였다면 이제는 누군가의 주문이 아닌 음악가 스스로가 음악을 만들어 줄 대상을 선택하는 시대가 되었고 그 변화의 시대의 선봉자가 바로 베토벤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베토벤은 당대 최고의 음악가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고 자신의 음악 세계를 지켜나가면서 음악가로서의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 귀족들에게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베토벤은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베토벤 자신의 자유로운 창작 의지를 존중하면서 작품을 만들어냈고 그 값어치에 따라서 높은 저작료를 요구했던 거예요. 진짜 멋있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되게 저렴해요. 뭐가? 강의료가. 코로나 시대에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베토벤의 실력을 알아본 귀족들이 조건 없이 우정을 나누게 되고 후원을 하기 시작했었고요. 이제부터 귀족들을 위한 소비 음악이 아니라 자신의 창작을 불태우며 명작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특히 라즈모프스키 공작과 그의 아내의 후원은 남달랐었는데요. 라즈모프스키 어느 나라 사람 같으세요? 바로 러시아 사람인데요. 러시아에서 온 오스트리아의 대사였어요.
라즈모프스키 공작은 베토벤의 친구이자 형제였고 때로는 든든한 후원자로서 베토벤이 온전히 창작에 몰두할 수 있도록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베토벤이 성공을 해서 독립해서 자신이 스스로 자립할 때까지 무기한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까지 하게 돼요. 그래서 탄생한 곡들이 참 많은데요. 피아노 소나타 8번 비창, 12번 장성행진곡, 베토벤의 초기 교향곡 2번은 라즈모프스키에게 헌정했던 곡이기도 하죠. 사실 이 중 8번 비창 소나타는 너무 유명하지만 지난 시간에 들었으니까 이번에는 소나타 12번 장성행진곡 한번 들어볼까요? 그리고 베토벤의 라즈모프스키의 도움으로 출세를 한 후에 헌정한 곡은 바로 베토벤 교향곡 6번 전원교향곡입니다. 베토벤은 전원교향곡을 작곡하고 표제에 이런 메모를 남겼습니다. 전원교향곡은 회화적인 묘사가 아니다. 전원에서의 즐거움이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환기시키는 여러 가지의 감정 표현이며 그를 곁들여서 몇 가지의 기분을 그린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도 한번 느껴볼까요? 지금 듣고 계시는 교향곡 6번 전원은 1808년 작곡된 후 같은 해였던 12월 22일 빈 극장에서 초연이 되었습니다. 이날 음악회는 저녁 6시 30분부터 시작을 해서 밤 10시 30분까지 무려 4시간에 걸쳐서 초연이 됐다고 하네요. 요즘 콘서트 몇 시간 정도 하죠? 지금으로도 상상하기 힘든 마라톤 연주회에서 베토벤은 작곡자, 지휘자, 독주자로서 종횡무진 활약을 했다고 해요. 특히 이 연주회를 지켜본 라즈모프스키는 지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날의 분위기를 전했다고 하죠. 우리는 지독히 추위 속에서 4시간을 꼬박 앉아서 베토벤의 강렬함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전원교향곡이 초연이 되던 날 우리가 베토벤 하면 아는 그 곡 바로 5번 운명도 같이 초연이 되었다고 하니 바로 쌍둥이 곡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베토벤은 교향곡만 작곡했던 건 아니었어요. 바로 1805년 오페라 피델리오도 작곡을 했는데 사실 초연에 실패를 하고 이듬해 다시 손질을 해서 재현을 했지만 그 또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더럽게 무거운 주제예요. 그러나 베토벤은 모든 장르의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베토벤은 음악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예기치 않은 정반대의 악상 기호를 사용하면서 극적인 대조를 주는가 하면 긴장감을 조성하기도 하죠. 이렇게 음악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냈던 베토벤은 유서를 쓰고 난 이후 연주자로서의 활동을 포기하고 작곡가로서의 전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대 시대의 정신을 음악으로 승화시키며 영웅의 시대의 서막을 알리게 되죠. 다음은 베토벤의 영웅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거장 악성 베토벤의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랜선 클래식 베토벤의 청력상실 이야기로 지식도 업, 삶의 희망도 업, 랜선 클래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할게요. 베토벤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랜선 클래식도 사랑해주세요. 안녕.